서원 청년유사 양성 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제1강 유교의 의례와 현대화 박평성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유교의 의례와 현대화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유교의 의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의 기원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원래 예라는 것은 신들에 대한 제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라는 한자를 파자에 보면 보일시자에다 풍성하다 하는 풍자가 합쳐져서 예자가 됐는데요.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합니다. 수직적이고 관계와 질서를 중시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예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찾아보면요. 논어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다 말하지만 옷과 패백을 말하겠는가? 또 사계절이 어김없이 순환한 것은 예의 근본이고 제사를 지내고 인사하는 것들은 예의 말단에 속한다. 또 예의가 300개가 있고 위 이제 자잘은 이제 예죠. 위가 3000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무불경이다. 이게 무불경 이 글자는 태계 선생님의 글씨를 이렇게 집자해 놓은 겁니다. 이 3000가지, 300가지 이러한 예들이 전부 경 아님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공경경자 이 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라는 것은 형식보다는 이제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공자님도 얘기를 하시죠.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초상은 형식적으로 잘 치러지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초상을 치르는 것보다 검소하더라도 이제 슬퍼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예의 본질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향교에서 예절 교육들은 사실 많이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하고 악, 이제 음악, 예와 악은 이제 불가사수거신이라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향교나 서원이나 이런 곳에서 예는 많이 가르치는데 악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예는 이렇게 절제하는 거죠. 악은 이렇게 좀 화합하고 푸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손으로 보면 쥐는 것은 예라면 피는 것은 악인데 쥘지 말고 필 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향교의 교육이 뭔가 좀 반쪽 교육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교가 예와 악을 다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서예악을 다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청년 유사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향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기획을 할 때는 반드시 음악의 부분을 넣어서 예와 악이 같이 이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공자께서는 이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인데 하루라도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의 실행은 바로 자기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극기가 바로 예를 회복하는 인의 실천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그런 공부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면 결국은 이제 공자께서 얘기하시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의 실천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안연히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애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는 구용과 구사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들어서 알 겁니다. 특히 이제 율곡 선생님의 경묵요결에서 구사구용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구사구용 공부만 향교에서 시켜도 이 청소년들의 예절 교육은 상당 부분 이제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교의례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유교의례 역사는 이제 의례라는 것이 13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주례 예기와 함께 3내로 일컬어집니다. 한서 예문지에는 이제 예는 고경 56건과 경 70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의례는 17편이 있는데 금문 의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진시황이 분서경 이후에 금문과 고문이 이제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의례 17변은 이제 금문 의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7변은 이제 사관내, 사원내, 사상견내에서 17가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고요. 이 의례가 이제 사실 어려운데 이 의례를 이렇게 좀 그 주석을 붙여서 잘 풀어놓은 게 이제 정연이 17편 전설을 다 주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정연의 주석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죠. 그럼 우리나라 예학은 어떻게 이제 시작돼서 발전됐냐? 이제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이제 고려사 예지에 의하면 예종 때 처음으로 예를 제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 전적은 전해지지 않고 의종 때 평장사 최연의가 이제 상정고금예 50권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국조 오례이로 이제 국제 오례이가 만들어지는데 세종 때 시작이 돼서 이게 성종 5년에 완성이 됩니다. 1744년에 다시 수정 무한이 돼서 국조 속오례의가 출간되고 영조 27년에는 이제 국조 속오례의 보를 만들어서 국가의식의 기본 예전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사대부에는 이제 사가래라는 게 있는데 주의의 가래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500년 가까이 주자가래에 입각해서 지금 이제 예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조선의 예는 유교 사회를 이제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정신에 의해서 도학 정신이 실현되는데요. 그 성리학과 예학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어떤 이론적인 측면, 그런 성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예학이라는 걸로 쉽게 실천이 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도학 정신에서 이렇게 비롯된 겁니다. 우리나라 예학의 종장이라고 이제 일컫는 인물이 바로 이제 사계 김장생 선생입니다. 그래서 김장생 선생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면요. 처음에는 이제 구봉 송익필 선생한테서 예학을 배우고 율곡 이익에게서 성리학을 배워서 조선 예학의 종장, 으뜸이라고 이렇게 칭하죠. 또 우계 성혼 문화에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전래문답, 가래집남 도설, 가래집남, 상내비요, 의례문해 뭐 이런 책들을 지어서 이 조선 이제 후기 사회의 어떤 예학의 체계를 이제 거의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계의 가래원묘, 이영상의 가래평고, 가래부록, 가래홍문, 이의저의 가래증해 등에 대한 저술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장생은 사계 김장선 선생은
예약을 통해 극기복리하여 천인 합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학술적 연구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교 의례가 오늘날에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등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례로 이제 국조오례, 가례는 이제 관혼상제는 이제 가례로서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국조오례라는 것은 5가지 예를 말합니다. 길예, 가례, 군예, 빈예, 흉예, 이 5가지를 이제 오례라고 하고, 이제 사례, 가례는 이제 관혼상제를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면 아마도 군사부하고 관련 지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나라에 대한 것은 이제 종통, 학교에 대해서는 도통, 가정에서는 혈통,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선왕들을 모시고 있는 종묘에서 행해지는 예가 종묘대제인데, 이제 그게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로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또 공자 이하 이제 우리나라 성현들까지 해서 성균관에 39분이 모셔져 있죠. 이제 그걸 문묘라고 하는데, 문묘에서 행해지는 예가 바로 석전대제입니다. 그래서 춘기, 추기 1년에 2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제 가묘는 이제 주로 이제 서원이나 일반 이제 그 종갓집에 가묘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직대제는 사실 가묘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직대제죠. 이거 대제인데, 그게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사극을 봐도 종묘사직은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묘가 있는 나라는, 그 나라는 바로 문화국가의 상징이 바로 문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 조선 500년이 문묘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이 문화국가였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국 234개 향교에 문묘가 다 있잖아요. 대성전을 문묘라고 하니까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향교에서 이 문묘를 관리하고 문묘에 나아가서 이제 석전 행사를 하고 고유를 하고 봉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유림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그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국가 전례는 크게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누는데요. 이제 고려 때하고 조선 때하고 조선 말하고 이렇게 대사, 중사, 소사가 조금씩 다른데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고려 때는 이제 사직이 대사였고, 이제 문선왕묘, 문묘는 중사였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 말까지 문묘는 전부 중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직하고 종묘가 대사였죠. 그 대사와 중사 차이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일무 같은 경우에 대사는 8일무를 주지만 중사는 이제 6일무를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균관에서 석전 행사를 할 때 지금 현재 8일무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6일무를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국가의 문화재로 이제 석전 대제로 이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승인한 대제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8일무를 쳐도 괜찮다라고 이제 또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논어에는 이제 공자께서 계시가 8일무를 뜰에서 춘 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심하게 야단을 치죠. 그래서 삼가에서 또
시경의 옹장을 노래하는 것도 예에 어긋나다라고 이렇게 지적은 하고는 있습니다. 유교의 의례 유형을 제가 이제 성균관, 향교, 서원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성균관에서는 이제 석전 의례가 이팔상정에 이루어지고 있고 춘기추기로 분향례, 고유, 봉심, 이제 특히 조선시대는 왕세자 입학례가 있었죠. 그리고 향교에서도 역시 석전 의례가 이팔상정에 있고 분향례, 고유, 봉심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춘기 석전을 5월 달에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향교마다 약간씩 이제 2월 상정에 하지 않고 5월 달에 지내는 곳이 이제 들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시류에 따라서 뭐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보고 이제 그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원에서는 이제 향사가 역시 이제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중정일 날 이제 서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묘 먼저 이제 석전을 먼저 하고 상정일 날, 그다음에 중정일 날 이제 서원에서 향사를 치렀던 거죠. 그리고 서원에서도 분향례, 고유, 봉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교를 크게 이제 대서리, 중서리, 소서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방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큰 지역은 대서리로, 좀 작은 지역은 중서리로, 더 작은 지역은 이제 소서리로 이렇게 향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묘에 배양되어 있는 인물도 대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133위까지 모셔진 곳이 있었고요. 중서리는 39위, 소서리는 27위인데 이제 광복 이후에 심상 김창수 선생께서 대부분의 이제 위패를 다 매한하고 39위만 성균관에 지금 현재 모시고 있죠. 그 서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 유사분들은 아실 텐데 신제 주세붕 선생이 이제 풍기군수로 있을 때 이제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안양 선생을 배양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데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제 명종 5년에 이제 풍기군수로 계실 때 건의해서 소수서원 사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서적, 부역도 면제하고 편애까지 이렇게 해서 사액서원이 이제 되면서 우리나라 서원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서원 문화가. 그래서 지역에서 훌륭한 학덕을 갖춘 인물들을 이제 향사하고 그분들의 덕을 기리는 어떤 강학 활동도 이루어지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 언어의 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사실 언행일치가 사실 중요한데 오늘날에 이제 부부간에 양존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아요. 이게 서구 문화 영향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호칭이나 존칭어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대학에 보면 말이 도리에 어긋나게 나간 것은 또한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온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말을 상당히 이제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향교에서도 지금 우리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때문에 시시비비도 많이 일어나고 오해도 많이 사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 중에 이제 언어 습관, 선비들이 이제 사용했던 그런 언어 호칭 이런 것들은 좀 현대적으로 좀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화의 기법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드리고 이제 끝낼까 하는데요. 이 청개구리 대화법이 있습니다. 청개구리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걸 어긋장하는 대화죠. 예를 들어 나 회사 가기 싫어. 뭐 애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야, 너 정도면 양호한 거야. 세상에 편한 소리 하네. 나 학교 가기 싫으면 가서 돈이나 벌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이야기도 하는데 애들한테.
상대의 마음 상태는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그 드러난 말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이 청개구리 대화인데 앵무새 대화라는 게 있답니다. 상대방이 한 말에다가 군하겠지만 붙여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 회사 가기 싫어. 아, 너 회사 가기 싫구나.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너 학교 가기 싫구나. 어떠세요?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무새는 똑같이 따라하니까 상대가 한 말을 똑같이 하고 뒤에다가 군하겠지만 붙여주면 일단은 이 말로 인한 오해나 이 시시비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공감 대화라는 게 있는데요. 나 회사 가기 싫어. 그러면 아, 너 혹은 당신 힘들군요. 힘들구나.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 가기 싫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맞아. 일보다도 늘 사람이 힘들게 하지. 뭐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마음을 읽어주면 그냥 응 하고 이렇게 눈물이 글썽해지는 거죠. 어,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응? 네가 지금 학교 가서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 상태를 읽어주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그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대화 기법인데요. 옛날 우리 선비들은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소학 같은 걸 보면 소학책에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사람이 해야 될 모든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해서 배우고 익히게 했죠. 그래서 소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관례를 하고 나면 바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 소학의 교육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른이 되는 교육도 안 됐을 뿐더러 훈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언행이 이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교에서는 이런 이제 대화법, 이 소학의 어떤 그런 그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보급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유교 의례의 역사와 본질, 기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